안녕하십니까. 미래세주권 서상영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하게 됐네요. 오늘 월요일 날이라서 주간 전망까지 있으니까 오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장 후반 들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시장 자체는 상승 출발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소비 심리 지표가 여전히 이제 잘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투자 심리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시장은 상승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을 보면 장 초반만 하더라도 크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가 문제인데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 이게 시장과 좀 궤를 달리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국제금리가 상승을 했고 그 영향으로 매물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 때문에 수급적인 영향 또한 영향을 주면서 지수는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3%,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강세를 좀 보이면서 출발을 했다가 결국은 1%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지난주 이번 이제 주요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좀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면 대부분 다 붉은색이죠.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여기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엔비디아는 소폭 상승을 했지만 장중에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모건 스탠리가 AMD 대신에 엔비디아를 최선호주로 뽑으면서 엔비디아가 크게 상승을 했었고 AMD는 물론 당연히 하락을 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장 후반 들어서 차익 매물이 엔비디아 같은 종목 중심으로 해서 나오면서 결국은 엔비디아는 0.1% 상승을 했고 AMD는 3%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론도 많이 빠졌는데 마이크론도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면서 매출이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모습 때문에 하락을 했었고요. 장중에 4% 넘게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애플도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장 초반에는 상승을 하다가 장 후반 들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휴마나라든지 이런 일부 이제 보험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팬데믹 이후에 병원을 그동안 못 갔었던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을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 지출이 좀 많아지면서 실적이 나빠질 거라는 점 때문에 약세를 좀 보였고요. 이게 이제 그 전전날에 유나이티드 헬스 쪽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다가 어제는 지난 목요일 날은 반등을 줬다가 금요일 날은 다시 빠지는 등 이게 이제 변동성이 좀 계속적으로 커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GM이나 포드 같은 일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테슬라의 이제 충전 시설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이제 머스크가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제 좀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차익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음을 좀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키워드를 좀 보면 지난 금요일 날 하락을 하게 만들었던 원인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월요일이다 보니까 주간 전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키워드를 좀 보면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중요한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지표이고요. 일단은 소비 심리 지표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반등을 줬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반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융위기라든지 이때 금융위기 당시, 그 다음에 남유럽 사태 때, 그 다음에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던 그때 당시 수준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이제 인플레가 좀 낮아지고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 자체는 여전히 이제 부진할 수 있다. 경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표를 보시면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이 발표되는 지표가 하나가 있죠.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미시간대가 이제 발표가 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좀 보시면 1년 기대 인플레가 갑자기 툭 빠집니다. 4.2%에서 3.3%로 크게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인플레이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5년 기대 인플레는 3.1에서 3.0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팬데믹 이전의 수치가 보통 2.6에서 2.7% 사이, 이게 거의 2%대 중반대의 흐름을 좀 보였었다라면 평균적으로 지금은 3% 플러스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3% 정도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연준이라든지 지난번 캐나다가 그 금리를 갑자기 인상을 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높은 물가의 이제 그 고착화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 물가 같은 경우는 크게 낮아지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장기 인플레 같은 경우가 여전히 그 고착화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서 시장은 그 연준이 FOMC 6월 FOMC에서 언급을 했듯이 올 한 해 50bp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 인플레가 급격하게 빠지다 보니까 25bp 7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12월 달에 가서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시장을 좀 견조하게 버티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제 금요일 날 그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그 당연직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중요한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싸우기 위해서는 몇 차례 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향후 경제 지표를 좀 주목을 하면서 몇 차례 더 금리 인상,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2번 이상의 이제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같이 이제 발언이 좀 있었는데 그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뭐 또 원론적인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 인상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그 인상을 하면서 그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표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장중에 그 내용들인데요. 일단 장 시작하기 전에 그 크리스토퍼 옐러 연준 이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그 발언들이 좀 있었고요. 매파적인 발언들이 있으면서 금리 튀고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 그 다음에 그 단기물도 같이 튀었고요. 주식시장이 좀 그 시간 내로 좀 반등을 줬던 요인은 소비 심리 지수가 개선이 된 데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달러화는 강세를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유지를 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는 또 다시 이제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보시면 그 미국의 시간의 선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차익 실현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파적인 연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지만 장 후반 들어서 빠졌던 거는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나타났던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시장은 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을 그 기반으로 해서 차익 욕구들이 높아진 상태에서 매물이 좀 나왔다.
그래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좀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인데 주간 전망을 좀 보면요. 이번 주는 경제지표도 중요합니다. 경제지표 같은 경우도 중요한 이유는 뭐 기준주택 판매라든지 주택지표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기선행지수가 있고 금요일 날 뭐 제조업 집단의 이제 움직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죠. 다음 표를 좀 보시면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연준에서 통화정책 보고서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 수요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에서 이제 의회 청문회가 있고 목요일 날은 상원에서 의회 청문회가 있는데 뭐 목요일 날보다는 수요일 날이 중요하겠죠. 먼저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 파월 연준 의장 발언뿐만 아니라 화요일 날 보면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라든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뭐 수요일 날 굴스비, 메스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스틱이라든지 블라드 총재의 발언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그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줄줄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금요일 날 시장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7월 달에 금리 인상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가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기대를 좀 약화시키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수요일 날이겠죠. 수요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인데 이미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연준에서 발표한 통화정책 보고서를 좀 의회에 제출한 게 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좀 보시면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여름 이후에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9월 달에 피크아웃 한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헤드라인 숫자는 계속적으로 빠지고는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목표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보고서 안에 보면 PCE 가격 지수를 기반으로 한 차트들이 좀 있는데 최근 들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핵심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아직도 둔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주택 가격, 임대료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생각보다 느리긴 하지만 둔화되기 시작했고 고용도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그렇지만 핵심 요약을 보면 대체적으로 인플레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고착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보고서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주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좀 뒤돌아보면 결국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날 미 하원에서의 의회 청문회라든지 목요일 날 상원에서의 청문회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생각보다는 매파적인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FOMC 결과는 결국은 성명서 안에 올 한 해 50bp 금리 인상한다라는 아주 강한 이제 매파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덜 매파적인 내용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좀 낙폭을 좀 줄였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파월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은 차익 욕구들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번 주는 시장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차익 욕구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보면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과 관련돼서는 지표들을 좀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MSCI 한국지수 ETF 0.8% 하락을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요. 이버닝 지표 같은 경우는 0.3% 하락을 했고 반도체는 0.9%, 야간 선물은 0.2% 빠졌는데 일단은 뭐 NDF 달러 환율 1개월물이 1274원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뭐 제한적인 상승이긴 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0.3% 정도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연휴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움직임은 좀 제한적일 수는 있겠죠. 대신에 이제 선물 가지고 시장을 이제 수급적인 것들을 이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종합을 해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대체적으로 매물 소화 과정은 불가피하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1% 가까이 하락을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 그 다음에 다우 운송 지수 같이 우리나라와 관련돼 있는 많은 이제 주요 지수들이 낙폭이 좀 컸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수급적으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물론 이제 주말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실무단 무역 분쟁과 관련된 그 회담이 좀 있었지만 이 내용들이 오늘 이제 어떤 내용들로 이제 발표가 되는지 여부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 하락 출발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그 미중 간의 실무 협상을 통한 그 움직임에 중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을 좀 뒤로 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 주 한 주 내내 보면 결국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다음에 국채금리의 상승, 달러 강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은 변화폭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절주절이 말이 많았네요. 일단은 뭐 오늘 월요일 날 한 주 시작 활기차게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